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나폴레옹 하면 잊을 수 없는 여인 조제핀 드 보아르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반대로 당신을 혐오하오. 당신은 비열하고 정말 심술궂고 어리석은 신데렐라입니다. 당신은 내게 절대로 편지를 쓰지 않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편지가 남편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짬을 내서 짧은 편지도 쓰지 않소. 그러면 마담, 하루 종일 도대체 뭐라는 거요? 헌신적인 연인에게 편지를 쓸 시간을 빼앗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애정이 이 사랑을 질식시키게 만들고 당신이 약속했던 부드럽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따돌리고 있소? 당신의 매 순간을 빼앗고 당신의 날들을 지배하고 당신의 남편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멋진 새 연인이 누구란 말이오? 조심하시오 조제핀. 어느 아름다운 밤 문이 부서져 열리면 그곳에 내가 서 있을 테니. 나는 진실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당신에게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내게 빨리 내 마음을 감성과 기쁨으로 채울 내 페이지의 편지를 보내주시오. 되도록 빨리 당신을 내 팔에 안고 싶소. 그리고 적도의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100만 번의 키스를 퍼붓고 싶습니다. 조제핀은 늘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늘 우아하게 처리했지. 그녀는 내가 일생 동안 가장 사랑한 여자였다. 난 내 아내를 사랑하지, 하지만 존경하진 않는다. 단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소. 단 하룻밤도 그대를 내 팔에 끌어안지 않은 적이 없소. 어떤 여인도 그대만큼 큰 헌신과 열정, 자상함으로 사랑하지 않았소. 공감과 사랑, 진정한 감정으로 묶인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요.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난 크레올. 조제핀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첫 황후로 나폴레옹 3세의 외할머니이기도 한데 루이 보나파르트의 한때 형수이며 장모로 자녀로 아들 외젠 드 보아르네와 딸 오르탕스 드 보아르네가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및 룩셈부르크 공가가 모두 그녀의 후손들인데 외젠의 장녀 조제핀 드 로이 텐베르크가 오스카르 1세와 결혼하면서 그 후손들이 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난 크레올인데 친가는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허리케인으로 사업이 망해 빈궁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데지레라고 불리던 고모가 본토의 부자 귀족의 정부가 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살게 되었으나 데지레를 정부로 삼은 귀족 내연남은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엔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결국 데지레는 자신의 12살짜리 조카 딸을 프랑스로 불러 내연남의 막내 아들과 결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오기 전에 죽어버렸고 다시 15살짜리 조카 딸을 불러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남편의 이름은 알렉산드르이며 아내의 이름은 마리 조제프 로즈로 마리 조제프 로즈는 이후 남편의 성을 따라 마리 로즈 드 보아르네라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사이는 당연하게도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기는 했지만 남편 알렉산드르는 본인이 선택한 내연녀를 선호해 집을 나가 사창가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별거를 인정했고 마리 로즈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생과부가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진짜 과부가 됩니다. 남편 알렉산드르가 처형된 것으로 알렉산드르는 귀족 신분이었지만 미국 독립전쟁에 자원하고 프랑스 혁명전쟁에도 장군으로 참전하는 등 혁명파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지위로 패전을 자초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감되었고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피해갈 수 없었는데 마리 로즈도 투옥되었으나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풀려납니다. 여기서 잠깐. 크레올. 크레올은 본래 아메리카 식민지 지역에서 태어난 유럽인의 자손들을 부르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보통 유럽계와 현지인의 혼혈을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문역들 늙소설 119 비극적 역사의 희생양이 된 크레올 여성, 넓은 사르가소 바다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친 시대의 식민지에서는 백인이 지배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고 흑인과 원주민인 인디언, 혼혈 민족이 피지배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혼혈 민족은 크리올 외에 백인과 인디언 인디오의 혼혈인 메스티소, 흑인과 백인 또는
흑인과 인디언과의 혼혈인 물라토, 흑인과 인디언, 인디오의 혼혈인 삼보 등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중엽 남미 식민지 개척 초기 시대부터 스페인에서는 신대륙에서 태어난 크리올을 위험 인물들로 생각해 주요 관직에 배제하고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크리올들은 능력에 따라 경제적인 부를 획득했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태어난 백인인 페닌슐라르의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페닌슐라르의 우월적인 언동은 때로 크리올의 감정을 자극해 크리올로 사이에서 페닌슐라르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게 되었고 정신적 균열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처럼 이베리아 사람이면서 신대륙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은 것은 크레올들이 반도인들과 본국 정부의 반감을 품게 했으며 이 반감이 독립운동의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류층 진출과 나폴레옹과 결혼. 그녀가 풀려난 건 처형 바로 전날이었고 남편은 반동을 불과 4일 앞두고 처형당했는데 마리 로즈는 감옥에서 만난 테레사 탈린과의 친분으로 파리 상류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파리 사교계에서 이름을 드날리며 바라스 총재를 비롯해 수많은 연인을 두었는데 와중에 아들 외젠드 보아르네와 나폴레옹의 인연을 계기로 나폴레옹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얼마 뒤인 1796년에 나폴레옹과 결혼을 했는데 나이는 나폴레옹보다 6살 연상으로 이때부터 마리 로즈는 역사에 흔히 알려진 조제핀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파리 사교계에서도 손꼽히는 미녀인 조제핀에게 푹 빠져 열렬히 구애했지만 상류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조제핀은 볼품없는 외모의 군인 나폴레옹에게 크게 애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폴레옹과 결혼한 이유는 조제핀의 애인이자 당대의 권력자였던 바라스가 나폴레옹의 장래가 유망하다며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군인으로 여자를 대하는데 서툴렀던 나폴레옹은 조제핀을 보자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편지에 당신의 편지를 보고 있으면 결혼한 지 50년 된 부부 같아 라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훗날 내가 여자의 매력에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여자 때문에 정신을 놓아본 적이 없었으나 조제핀은 나에게 자신감을 준 최초의 여자였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1796년에 어느 날 밤 자고 있던 시장을 두들겨 깨워 약식 결혼을 치르는데 혁명 정부에서 유행하던 약식 결혼은 본인들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했습니다. 나폴레옹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고 마지못해 결혼한 조제핀은 나중에 쉽게 헤어질 생각으로 이런 결혼식을 올렸으나 이는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무튼 이렇게 결혼했으니 조제핀이 나폴레옹을 사랑할 리가 없었고 나폴레옹이 결혼 이틀 만에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자 조제핀은 연하남 이폴리트 샤르를 불러들여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폴레옹은 아내를 보내주지 않으면 파리로 철군할 것이라고 바라스에게 징징대 바라스와 총재 정부는 조제핀의 등을 떠밀어 반강제로 원정지로 보내는데 그때도 연인을 데려갔다고 하네요. 급기야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조제핀의 아들 외젠을 데려갔을 때 그녀가 파리 근교의 저택에서 연인과 미래를 즐기기에 이르자 이 소식은 파리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를 모르는 유일한 사람인 남편 나폴레옹은 이집트에서 그 소식을 듣고 뒤집어졌고 사실이 외국까지 퍼지면서 유럽이 신나서 비웃는 와중에 귀환한 나폴레옹은 분노의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상황도 복잡했고 조제핀도 울면서 사죄한 데다 나폴레옹과 사이가 좋던 그녀의 아이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는 바람에 결국 화해를 했습니다. 이후 조제핀은 자신의 불륜을 반성하고 정숙한 아내로 살게 된 반면에 나폴레옹은 더 이상 조제핀에게 열중하지 않고 유명 여배우나 귀부인들을 총애하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된 거죠. 나폴레옹과의 이혼과 죽음. 조제핀은 낭비벽이 심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후사마저 없었기 때문에 결국 1810년에 나폴레옹과 이혼하는데 나폴레옹에게 감동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폴레옹은 애정이 식은 것입니다. 자신의 합법적인 후계자를 얻는 동시에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 루이즈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조제핀은 이혼을 통보받았을 때 충격으로 졸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안 아들 외젠의 설득으로 이혼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졸도는 쇼로
자신을 옮기는 하인에게 불편하니 살살 좀 안아라고 말했다네요. 무튼 나폴레옹도 조제핀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 이혼할 때 그녀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었는데 유명한 말매종 궁전이 그녀가 말년을 보낸 궁전입니다. 더불어 조제핀에게 황후로서의 지위와 의전 절차를 유지시켜 주었고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서신 교류와 만남을 이어갔고 나폴레옹의 퇴위 이후에도 탈레랑은 조제핀의 안락한 생활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혁명기 시절에 살아남았던 처세술의 달인답게 파리에 연합군이 입성한 후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가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알렉산드르 1세는 그녀를 황후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탈레랑과 루이 18세의 새로운 정부도 조제핀의 재정적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을 천명하면서 그녀는 나폴레옹의 제1제국 시절과 마찬가지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들과의 교류를 피하지 않아 이득을 본 조제핀이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전 남편에 대한 어떠한 배신 행위도 단호히 거부했는데 그녀는 나폴레옹의 몰락에 대해서 무척이나 슬퍼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나는 우울해서 절망감에 죽을 수도 있을 지경이다. 나는 보나파르트의 운명을 견딜 수 없다. 그러던 중 5월 말에 알렉산드르 1세와 같이 승마를 하던 조제핀은 갑자기 오한을 느끼고 폐렴에 걸려 알아 누웠는데 5월 29일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그녀의 유언은 보나파르트, 엘바, 로마옹이었는데 소식을 전해 들은 나폴레옹은 이틀 동안 방 안에서 괴로움에 시달렸고 나중에 나폴레옹의 유언은 프랑스, 군대, 선봉, 조제핀이었습니다. 후일 엘바 섬을 탈출해 100일 천하 기간 동안 워털루 전투에서 대패한 후 퇴위하고 유배를 떠나게 된 나폴레옹은 도중에 조제핀이 말년을 보낸 말메종 섬을 방문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나폴레옹이 조제핀을 버리고 마리 루이즈와 결혼한 것을 정치적 실수로 보기도 하는데 당시 조제핀은 승리의 부인이란 뜻의 마담 드 빅투아르이라고 불리며 병사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조제핀과 함께하던 시기는 프랑스와 자신이 잘 나가던 시기였는데 마리 루이즈와 결혼한 후 국민들이 마리 루이즈를 오스트리아 여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프랑스 혁명 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겪으며 국모 자리까지 오른 조제핀을 민중들은 동네 언니에서 황후까지 올라간 자랑스런 혁명의 딸로 인식했습니다. 어쨌든 조제핀은 프랑스 혁명기의 평지풍파를 남들과 똑같이 겪으며 서민들의 고충과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녀를 내쫓고 합스부르크 가문 황녀를 들였으니 반응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그리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30대까지만 해도 파리에서 잘 나가는 미모의 소유자로 미모로 한가닥하는 여자들이 우글거린 파리 사교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나폴레옹과 결혼했을 때 33세이며 황후가 되었을 땐 이미 41세였는데 대부분의 초상화는 황후가 된 이후에 그려졌기 때문으로 괜히 최고 권력자 바라스의 정부가 되고 나폴레옹이 빠져든 게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삶과 사후. 냄새가 까망베르 치즈 같다거나 암내가 심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연애를 벌였는데 황제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찾다 보니 그는 소파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황제를 그냥 깨우면 무례하니 나폴레옹이 좋아하는 치즈를 가져와 코에다가 대고 맞게 하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 치즈를 들이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조제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로 이 구절은 남성이 여성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하는 관용구로 쓰입니다. 부인병인 냉 때문이었지만 일설에는 여성의 채취에 성욕을 느끼던 나폴레옹의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이었다고도 하는데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돌아오며 쓴 편지 중에 씻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바라스의 또 다른 정부였던 테레사 탈리엔과는 절친이었는데 소문에는 쓰리썸까지 있었다고 하며 바라스 외에도 당대의 권력자나 재력자들과 연문이 많았고 남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치벽이 있어 빚을 많이 져서 나폴레옹이 집권한 뒤에도 그녀의 빚 문제로 골치를 썩였고 황후가 된 이후엔 사치가 더 심해져 매년 수백 벌의 드레스와 수백 켤레의 구두와 장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나폴레옹의 눈치가 보여 자식들에게 비밀리에 돈을 빌렸다는데 이런 사치벽 때문에 당대의 유행을 선도했고 자수성가한 벼락 출세자들이 득실거린 나폴레옹 궁정의 품위 유지에 기여했다네요.
엄청나게 남자를 밝히고 사치가 심해 나폴레옹의 골치를 썩였지만 한편으론 선량하고 인정이 많아 인망이 높았는데 어려운 친구나 이웃도 제법 도와주고 고아가 된 남편의 당질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었던 보아르네 장군은 인성이 그리 좋지 않아 조제핀과 사이도 좋지 않았고 장군이 죽기 얼마 전에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이혼한 남편의 오촌 조카를 데려다 키운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덕분에 조제핀이 나폴레옹과 결혼하자 나폴레옹의 피부양자가 되어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와 함께 단숨에 황족 신분이 되고 외국의 왕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외손녀가 벨기에 왕가로 시집을 가면서 벨기에 국왕의 직계 조상이 되니 스테파니의 경우 인생 자체가 로또 맞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태후 나크시딜 술탄이 조제핀의 사촌인 에메 디비크 드리벨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알려진 나크시딜 술탄은 수녀원에 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바르바리 해적에게 납치되어 코스탄티니에로 끌려갔고 압듈라미트 1세의 눈에 띄어 황후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친프랑스식 개혁을 시행하였기에 퍼진 소문으로 한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이후 1794년 폐지된 흑인 노예제를 1802년에 부활시킨 것은 조제핀의 부탁 때문으로 마르티니크 섬의 조제핀 친정의 사탕수수 농장은 노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제핀 사후 마르티니크의 생가에는 조제핀의 흉상이 만들어졌는데 머리가 한번 잘려나갔고 복원한 이후에도 누군가 계속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IT 혁명을 강경 진압하고 재침공하면서 프랑스 국가와 프랑스 혁명의 이상에 공감하던 흑인 크레올, 해방 노예 계몽주의자들의 전통을 박살낸 게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인종 정책에 있어서 제정은 확실히 공화정보다 더 후퇴한 면을 보였고 IT에서 벌어진 대참극에 비추어 보면 프랑스인들에게는 위대한 제국을 선물했지만 혁명의 이상주의는 후퇴시킨 것입니다. 한 관광객이 파리 벼룩시장에서 오래된 장신구를 기념품으로 구입해 본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검문대에서 공안경찰에게 유물밀반출 혐의로 체포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헐값으로 산 오래된 장신구가 나폴레옹이 조제핀에게 선물한 장신구로 밝혀졌기 때문이며 나폴레옹 3세의 황후인 외젠이 드 몽티조의 롤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사생활과 그의 연인 마리아와 알렉산드르로 이어집니다.